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날 법정에서 며느리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한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데 왜 제가 법정에 서 있어야 했을까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냉소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고 아들의 표정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한마디.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말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신호들이요. 2년 전 아들이 그녀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예의 바른 행동까지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아들이 복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얼마나 시부모를 잘 챙기는지.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신혼 첫 해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시아버지 약을 챙겼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까지 알아서 했습니다. 명절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별하다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예전만큼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꼭 들르던 습관도 뜸해졌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건성으로 받았죠. 가끔은 귀찮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평일 낮에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 운동한다, 볼 일 있다, 매번 다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친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운동했는지, 무슨 볼 일이었는지.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아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들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니, 기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갖게 된다는 건 평생의 축복이잖아요.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아들은 하늘을 날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축하 분위기였는데 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 기쁨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말할 때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진짜 기쁨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계획한 대로 됐다는 듯한 그런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며느리는 유난히 조심했습니다. 아니, 조심하는 척했다는 게 맞겠네요. 시댁에 올 때마다 배를 감싸쥐고 힘들다고 말하고 이것저것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죠.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선 힘들어하다가도 밖에서는 멀쩡했어요. 제가 우연히 거리에서 며느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높은 구두를 신고 빠르게 걸어가더군요. 배를 감싸는 모습도 없었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임신을 핑계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외출은 임신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잦아졌어요.
산부인과 검진이라고 하루 종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친구 만난다며 주말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증거도 없이 그냥 느낌만으로.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야근을 해서 혼자 오게 됐다고 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낮고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오늘은 안 돼. 시댁에 있어서. 내일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라는 호칭, 그 친밀한 말투, 뭔가를 약속하는 듯한 분위기. 며느리가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의 일정을 체크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화장은 어떻게 하는지.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를 뿌렸어요. 임신부가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예전엔 수수한 옷만 입더니 이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가더니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가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분명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려면, 며느리를 추궁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래 따라다니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이 속고 있다면 제가 나서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정해진 장소로 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 앞에서 끊임없이 웃었고 손짓 발짓을 하며 대화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제 아들의 아내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백화점에 들어갔고 옷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남자가 며느리에게 옷을 사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입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임신한 아내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니.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친구 만나고 왔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소파에 며느리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가방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호텔 예약했어. 7시에 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이라니.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건가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쯤 저는 가까스로 평정을 찾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친구 생일이라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심하라며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거라면 그 남자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외출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휴대폰을 보셨어요?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건데 호텔 예약했다는 문자가. 아들이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내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했어요. 호텔 뷔페 예약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며느리한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 뷔페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문자의 느낌은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가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하신다고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해요.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감시를. 엄마, 아내 말로는 엄마가 자기 일정 체크하시고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보신대요. 그리고 휴대폰까지 보시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아들에게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제가 뭘 말해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며느리를 너무 의심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분명했어요. 그 남자와의 만남, 친밀한 문자, 거짓말들. 저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당신 기분은 이해하네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아들이 안 믿잖아. 더 확실한 걸 잡아야 해. 시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히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외출했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였어요. 산부인과 검진, 친구 모임, 태교 요가, 백화점 쇼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는 걸 봤습니다. 평소보다 큰 가방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안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진 간다는 사람이 왜 옷을 그렇게 챙기는 걸까요?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탔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새 정거장을 지나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저도 서둘러 내렸어요. 며느리는 역 밖으로 나가더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어요.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낯선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약 30분 후 며느리가 탄 택시가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 아무렇지 않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프런트에서 뭔가 확인을 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호텔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해야 했어요. 저도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직원에게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며느리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팔짱을 낀 채로.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며느리와 남자는 호텔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자기 차를 타고 떠났고 며느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배신감, 아들이 당할 고통, 우리 가족의 미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증거야. 아들한테 보여줘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팔짱을 낀 사진, 호텔 간판이 보이는 사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내 아내가 이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엄마가 직접 따라가서 본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분명 사업 관계자거나. 아들아,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사업 관계자냐? 정신 차려.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 이 남자랑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카페에서도 만나고 백화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임신했는데 우리 아이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여보, 오늘 피곤하죠? 며느리는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도, 제가 며느리를 따라갔다는 것도.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여보, 이거 합성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합성?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오늘 네가 호텔에서 그 남자랑 나오는 걸 봤다고. 며느리는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이건 스토킹이잖아요. 스토킹? 며느리가 이상해서 확인한 게 스토킹이야?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억울해요. 이건 오해예요. 그 사람은 제 대학 선배예요. 취업 상담 받으러 만난 거였어요. 호텔은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아들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 네, 여보. 전 임신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감싸며 힘들어하는 척했어요. 아,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애기한테 안 좋은데. 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야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빤빤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아, 정신 차려. 로비 카페가 아니라 객실에서 나온 거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걸 봤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선배 만나서 커피 마신 거예요. 호텔 로비가 조용해서 거기서 만난 거고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아, 네가 눈이 멀었구나.
팔짱 낀 게 보이잖아. 그게 선배 사이야?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맨날 의심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전 이제 못 살겠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달랬어요. 여보, 괜찮아. 진정해. 애기 생각해.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며느리의 연기에 아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무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제 일 때문에 아내랑 밤새 얘기했어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계속 의심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이제는 사진까지 찍으셨잖아요. 아들아, 그건. 엄마, 들어보세요. 아내 말로는 그 선배가 정말 대학 때 선배래요. 취업 준비할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지금도 가끔 조언을 구한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임신한 사람이 호텔까지 가서? 호텔 로비 카페가 조용해서 거기서 만났대요. 그리고 팔짱은 아내가 현기증 나서 잠깐 부축받은 거래요. 며느리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는 이야기로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이제 우리 집에 오기 싫대요. 어머니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매일 며느리 일정 체크하시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고 이제는 따라다니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내 입장에선 감시당하는 기분이래요. 그건 며느리가 이상해서. 아내는 임신 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대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따로 살까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따로 산다고? 네, 아내 건강을 위해서요.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지내고 싶대요. 아들아, 정신 차려. 며느리가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나랑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라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문제예요. 왜 아내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내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평범하게?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게 평범한 거야? 그 선배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아내가 설명했잖아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결국 아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비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된 거라고. 제가 뭘 했는데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어머니가 계속 저를 괴롭히시잖아요. 괴롭혀? 내가 언제? 매일 감시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제 휴대폰까지 보시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며느리는 계속 옷을 개키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여기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남편도 이해해줬어요. 우리 둘이 따로 살기로요. 너 진짜 목적이 뭐야? 우리 가족 갈라놓으려는 거지? 며느리가 짐 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며느리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남편은 제 편이에요. 어머니 편이 아니라요. 그걸 명심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며느리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요.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만 쳐다보며 짐을 날랐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똑똑하게 계획한 거야. 어떡해요? 아들까지 빼앗긴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실수하면 그때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고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했다가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저에게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잘 지내냐고 물어볼 뿐이었죠.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단둘이 있으면서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아들과 저 사이를 더 벌려놓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다니.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며느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갑자기 사과를 하니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걱정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임신하면서 예민해져서 어머니한테 너무 쏘아붙인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부른 거니?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네, 저희 집 전세 계약이 곧 끝나요. 그래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도 연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송구스럽지만 당분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부족해서요. 애기 나오면 제가 일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게다가 며느리가 갚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애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도 돈이 없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않을까요? 손주 타령은 그만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속을 수가 없네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집 등기부등본이요. 알아봤더니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꽤 가치가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조사했다는 겁니까? 너 지금. 제 생각엔 어머니가 그 집을 저희한테 증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 키우는데 쓰게요. 미쳤구나. 내가 왜 내게 집을 줘야 해? 며느리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 생각해서라도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그 애가 정말 우리 손주인지도 모르는데.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위험하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문제? 무슨 문제? 어머니가 임신부인 저를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를 모아뒀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이었다니.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산을 노린 거지? 며느리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아야죠.
그리고 제 아이도요. 어머니가 협조만 해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의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임신부에 대한 괴롭힘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네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머니도 알아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놨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참고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굳이 남편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를 감싸며 천천히 카페를 나가는 모습이 마치 승리자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집을 노리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녹음까지 해뒀대요. 그럼 어떡한다는 거야?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고 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혐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신적 학대, 임신부 괴롭힘, 스토킹이었어요. 저는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가주셨어요. 경찰관 앞에 앉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제가 경찰서에 앉아 있다니.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셨는데요. 어르신께서 며느리분의 외출을 제한하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미행까지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며느리가 이상해서. 이상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저는 며느리와 그 남자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것, 팔짱 낀 것, 수상한 문자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그건 어르신 추측이고요. 며느리분은 그 남자가 대학 선배이며 취업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로비 카페에서 만난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객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라든지 다른 목격자라든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고는 제가 찍은 사진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륜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진짜 목적이 뭐야? 우리 가족 갈라놓으려는 거지? 그 애가 정말 우리 손주인지도 모르는데.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제 날카로운 목소리만 녹음돼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편집된 거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임신부에게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건 심각한 모욕이에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편집한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협박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또다시 증거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증거를 만들어뒀는데 저는 그저 진실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며느리분이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완벽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이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받았어요. 네, 엄마. 아들아, 며느리가 엄마를 고소했어. 너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너도 알고 있었다고?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엄마가 계속 괴롭히시니까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했어요. 입원? 며느리가 입원을 했다고? 네, 조기 진통이 왔대요. 다행히 안정됐지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입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입원한 걸 이용하고 있거나. 아들아, 정신 차려. 며느리가 너를 이용하고 있어. 엄마를 법적으로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엄마, 그만하세요. 왜 자꾸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나쁜 사람이 맞잖아. 며느리가 엄마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달라고 했다고. 그건 아내가 그냥 부탁드린 거예요. 전세금 때문에 어려워서요. 협박한 게 아니라요. 부탁?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부탁했다는 거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조용히 지낼 수 없을까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며느리가. 엄마, 저 끊을게요. 이래야 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운 케이스네요. 며느리분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입원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분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CCTV라든지 문자 내역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구해요? 쉽지 않죠. 하지만 며느리분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언젠가 꼬리가 잡힐 겁니다. 그때까지 조심히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며느리분을 추적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소개해준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경찰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사진과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뭔가 나올 겁니다. 탐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고 그 남자도 추적했어요. 저는 매일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번엔 다른 장소였어요. 어디서 만났나요? 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매물을 보더군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네,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소 직원이랑 대화하는 내용도 일부 녹음했어요. 며느리분이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뭐라고요? 네, 직원한테 신혼부부라고 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니까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와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그럼 제 아들은 뭡니까?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란 말입니까? 탐정님,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두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며느리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남자와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탐정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뭔가요? 며느리분이 그 남자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어요. 한적한 곳에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5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펜션이요? 네, 그리고 나올 때 두 사람 표정이 상당히 친밀해 보였습니다. 사진 여러 장 확보했고요. 펜션 예약자 명단도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 명의로 예약돼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님, 그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신원, 직업, 가족관계 같은 거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그 남자의 신상 정보까지. 이 남자는 김모 씨 45세입니다.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고요. 기혼자입니다.
기혼자요? 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부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사귀는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니.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남자 최근에 큰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시세가 10억대입니다. 10억이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 매입 시기가 며느리분이 임신을 발표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 남자한테서 돈을 받은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리분 통장 내역도 일부 확인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입금됐더군요. 출처는 확인 중입니다. 탐정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찍은 건데요. 사진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분이 임신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시더군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조기 진통으로 입원했다는 기록도 있긴 한데 하루 만에 퇴원했더군요. 그럼 입원도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아니면 과장했거나요? 어쨌든 며느리분의 건강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불륜,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계획,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저는 시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보여줘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런데 아들이 믿을까요? 며느리한테 완전히 넘어가 있는데.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 사진도 있고 조사 기록도 있고. 이걸 보고도 안 믿으면 그건 아들이 바보인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랑 꼭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저 바빠요. 며느리 얘기라면 듣기 싫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중요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점심때 만나요. 다음 날 저는 탐정 보고서를 들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저는 파일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아들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며느리와 그 남자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부동산에서, 펜션에서, 레스토랑에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사진들이야.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일주일 동안 추적한 거야. 아들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김모 씨, 45세, 기혼자야.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고 부인이랑 자식이 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더 있어. 저는 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남자의 재산, 며느리의 통장 입금 내역, 부동산 매물 상담 녹음 파일. 아들은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아내 뱃속에 있는 애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높아.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들아, 괜찮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아들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는 사진, 펜션에서 나오는 사진.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며느리한테 따져봐야지. 그리고 DNA 검사도 해야 하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할게요. 이 증거들 보여주고. 혼자 가지 마. 엄마도 같이 갈게. 아니에요, 혼자 가야 해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는 걱정됐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은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말씀을 안 믿고 아내 편만 들어서. 괜찮아, 네가 속은 거니까. 이제 정신 차리면 돼.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어떤 거짓말로 아들을 속일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내가 집에 없어요. 짐도 다 사라졌고. 뭐라고?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문자도 익십이고. 어디 간 거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거였어요. 아들아, 지금 당장 집에 있어. 엄마가 갈게. 저는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고 며느리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었던 거니?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이미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땐 있었는데. 그럼 낮에 짐 싸서 나간 거네. 아들이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다 가져갔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심지어 제 명의 서류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의 서류까지? 그럼 며느리가 뭔가 할 생각인가 봐. 엄마, 이거 봐요. 아들이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날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아기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랑 양육비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요구하겠다니. 이 뻔뻔한.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탐정한테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며느리 찾아야 해. 저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탐정이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며느리분이 눈치챈 것 같네요. 추적 중에 들킨 건 아닌데 아마 다른 경로로 알게 됐을 겁니다. 며느리 찾을 수 있나요? 일단 그 남자를 추적하면 며느리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남자한테 갔을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분 위치 파악했습니다. 김모 씨가 최근에 구입한 강남 아파트에 있더군요. 확실해요? 네, 어제 저녁에 김모 씨 차를 타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들은 당장 그 아파트로 가자고 했어요. 엄마, 같이 가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저희는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방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어느 호실이신데요? 아들이 호수를 말하자 경비원이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거주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벨을 눌렀습니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당장 문 열어. 얘기할 게 있어. 싫어요. 돌아가요.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해야 해.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지금 가라고 했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안에 남자 있어? 문 열어, 당장. 아들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그 남자도 보였어요. 아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단 침입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그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김모 씨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아내랑 무슨 관계요? 아내?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결혼한 지 2년 됐고 지금 임신 중이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미혼이에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혼인신고서예요. 2년 전에 했어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당신 나한테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고. 오빠, 저 그 사람이랑 끝났어요. 사실상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남자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럼 뱃속의 아이는 누구 거예요? 며느리가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기예요. 진짜예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기라면서요? 나한테는 내 아기라고 했잖아요. 남자와 아들이 동시에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오빠,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뭘 설명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어. 탐정 고용해서 네가 하는 짓 다 조사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탐정이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네가 이 남자랑 만난 기록, 호텔 간 기록, 펜션 간 기록, 부동산 본 기록 다. 남자가 보고서를 빼앗아 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더니 분노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나한테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집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남편이랑 별거 중이라고 했고. 오빠, 그건 진짜예요. 저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았어요. 학대? 어디가 학대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학대는 무슨? 네가 나를 협박했잖아. 5천만 원 달라고, 집 달라고.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요? 당신 나한테도 5천만 원 받았잖아요. 전세금 때문에 급하다면서. 아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돈을 받았어요? 느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 전 진짜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두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DNA 검사도 할 거고. 며느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안 돼요. 전 임신 중이에요. 아기 생각해야 해요. 그 아기가 내 아기인지도 모르는데요? 당신 이 사람이랑도 만났잖아요.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DNA 검사해봐야 해요. 내 아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며느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DNA 검사 같은 거 안 해요. 왜요? 당신 아기가 우리 아기라면서요? 그럼 검사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기한테 안 좋아요. 양수 검사는 위험해요. 출산 후에 해도 돼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그 아기 아빠가 누구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들과 남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둘 다 만났으니까 누구 아기인지 저도 확실히 몰라요. 그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겨워. 당장 나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며느리가 남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제 말 좀 들어줘요. 놓으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남자는 며느리를 떼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지만 남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가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예요. 여보, 안 돼요. 저랑 아기 생각 좀 해줘요. 당신은 나를 생각이나 했어요?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고 내 엄마까지 괴롭히고. 그게 사랑이에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따라왔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졌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사람을 속였어. 그게 문제지. 며느리가 배를 쓸어내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된다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하지만 내일부터 따로 살아야 해요. 이혼 절차 시작할 거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며느리는 임시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어요. 며느리가 고소했던 건도 취하됐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나? 어머니 집 근처 공원이요. 혼자 가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곧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할 말이 뭔데?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계산적이지 않고 교활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고소까지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돈도 필요했고 안정적인 삶도 원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김모 씨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요. 처음엔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거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관심도 보여주시고 남편은 일만 하느라 저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사만 했어요.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임신은 언제 알았어? 3달 전이요. 솔직히 누구 아기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랑도 관계가 있었고 그분이랑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마련해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기를 이용해서 두 남자한테 다 돈을 받으려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집까지 빼앗을 생각도 했고요. 정말 나쁜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벌을 받을 거예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그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혼자서 애를 낳아야 해요. 무섭고 두려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버렸으니까요. 며느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미워할 힘도 없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너도 결국 불쌍한 사람이야.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 며느리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아기 정말 누구 아기인지 모르는 거야?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시기를 계산해보면 남편 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남편이랑은 더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모른다고 했어? 그래야 두 사람 다 책임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젠 소용없죠. 다 들통났으니까. 며느리가 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엄마를 만나서 불행하겠죠.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기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야, 아기 낳고 DNA 검사해봐. 만약 우리 손주가 맞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아기는 네가 아니야. 잘못은 네가 한 거지만 아기는 죄가 없어. 우리 손주라면 책임져야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시고. 나도 사람이야. 며느리였던 너를 완전히 미워할 순 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손주라면 그 아이는 지켜줘야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며느리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았어요. 2달 후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며느리는 혼자 출산했고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낳았어요. 건강하니? 네, 건강해요. DNA 검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아들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는 제 아들의 아이가 맞았어요. 저희의 손주였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제 아기가 맞는데 엄마는 저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도 내 아기야. 책임져야지. 양육비는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순 없어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시작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손주 보러 가도 될까?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며느리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자고 있었어요. 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제 손주,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아이 잘 키울게요.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할게요. 알아, 넌 할 수 있어. 힘들면 연락해. 도와줄게. 정말요? 응,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 아이 엄마잖아. 그리고 한때는 우리 며느리였고. 며느리가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아기를 돌봤어요. 밤새 아기를 재우고 힘들어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어요. 돈도 없었고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이 아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죠.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힘든 생활이었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고 가끔 아기 사진을 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나쁜 아빠죠? 왜? 제 아이인데 키우지 못하잖아요. 엄마만 힘들게 키우고. 넌 나쁜 아빠가 아니야. 다만 상처가 아직 안 아문 거지. 언젠가 제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준비됐을 때 만나면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저와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의존하지는 않을게요. 제 발로 서서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니 전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이를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읽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 가봐. 내 아들이잖아. 아들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안아보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고 해요. 며느리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법정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모든 고소를 취하했고 이혼도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니까요.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배를 쓸어내리며 했던 말.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말합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졌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손주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를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할머니인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엄마인 며느리는 열심히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손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착해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를 위해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이야.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며느리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진실과 용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녀와 그녀가 키우는 제 손주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사람을 속여 얻은 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며느리는 욕심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배웠습니다.
미움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복수보다 화해가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가족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